김소연 수석이 자정이 넘어서 걸려오는 전화를 못 받는다면 수조 원짜리 국방 시스템을 다룰 그릇이 못 되는 거겠지. 코드 한 줄 직접 짜본 적 없는 명품 커프스 단추를 단 남자가 인사팀 앞에서 내뱉은 말이었다. 나는 그저 다 타버린 중간관리직 부속품처럼 취급당했다. 비상사태도 시스템 장애도 아니었다. 그저 밤 12시 2분에 걸려온 부재 중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그 전화는 중요한 업무도 아니었다. 시스템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그건 충성심 테스트였다. 리더십이라는 가면을 쓴 함정. 내 이름은 김소연. 태성 테크놀로지의 수석 시스템 아키텍트다. 지난 7년 동안 나는 국방 네트워크의 개념을 뒤바꾼 자율 라우팅 엔진 레이븐락을 구축했다. 나는 그 아키텍처 안에서 살았다. 모든 암호화 계층, 모든 안전장치 속에 내가 있었다. 나는 아무도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한 미래를 설계했다. 또한 나는 새벽 3시라도 버그를 해결하지 않고는 퇴근하지 않는 종류의 여자였다. 버전 4. 6을 완성하기 위해 명절 가족 모임을 전부 건너뛰고 생일 약속을 미루고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조차 놓쳤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한밤중에 예기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치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내쳐졌다. 전화를 무시한 게 아니었다. 4일 만에 처음으로 잠이 들어서 듣지 못한 것뿐이었다. 원해서 잔 게 아니었다. 그 전화가 오기 3일 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나는 72시간 동안 네트워크 대신 어머니의 심박동 모니터를 지켜보며 병상을 지켰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마자 나는 한마디 불평 없이 사무실로 복귀했다. 데모시연이 코앞이었고 박민우 상무가 출시 일정을 또다시 앞당겼기 때문이었다. 그 후 11일 동안 나는 173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며 코드를 마무리하고 신호 경로를 검증하고 백엔드 이중화 테스트를 돌렸다. 팀원들이 모두 퇴근했을 때도 나는 남았다. 난 언제나 남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밤 10시 36분까지 마지막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고 위성 인터페이스를 검증한 뒤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기절하듯 쓰러졌다. 밤 12시 2분에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내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식탁 위에 뒤집혀 있었다. 난 전화가 온 줄도 몰랐다. 6시간 뒤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소파 쿠션 자국이 뺨에 남은 채 눈을 떴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내가 한층 한층 안전장치 하나하나 공들여 쌓아올린 그 시스템이 이미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회사는 이미 나를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전 6시 11분,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낮게 진동하며 나를 꿈없는 깊은 잠에서 끌어냈다. 눈을 깜빡였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어 마루바닥에 긴 회색 줄무늬를 들이우고 있었다. 팔을 베고 잔 탓에 턱이 아팠고 소파 때문에 허리가 쑤셨다. 나는 슬랙알림이나 기터브 커밋 혹은 QA 통과 메시지를 예상하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다른 것이었다. 제목, 인사팀, 즉시 해고 통보 및 징계 처분, 지시 불이행건 접수. 숨이 턱 막혔다. 이메일을 열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자갈처럼 입안에서 씹히는 기분이었다. 귀하는 긴급한 업무 시간 외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중대한 업무 태만으로 간주, 즉시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인사말도 서명도 맥락도 없었다. 발신자를 확인했다. 인사팀, 수신시간 오전 5시 59분. 잠시 움직일 수 없었다. 가슴 속에서 치미는 열기가 서늘한 아침 공기와 섞이지 못하고 겉돌았다. 혹시나 단어들이 논리적인 문장으로 바뀔까 싶어 스크롤을 다시 내렸다. 변한 건 없었다. 슬랙 접속을 시도했다. 계정은 이미 비활성화되어 있었다. 접근 권한 박탈. 삭제. 나는 무거운 팔다리를 일으켜 앉았다. 블라우스는 어제의 구겨짐 그대로였다. 신발은 현관 어딘가에 있겠지만 벗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마치 프레임 밖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걸 구경하는 기분이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12시 2분,
박민우 상무의 부재중 전화 1통. 이게 이유였다. 병실에서 73시간을 어머니 곁을 지키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11일 밤낮으로 레이븐락 프로젝트에 매달리다 밤 10시 36분까지 최종 프로토콜을 점검하고 쓰러져 잠든 내가 자정에 전화 한 통을 못 받아서 이제 나는 아웃이었다. 대화도 경고도 없이 그냥 사라진 것이다.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움직여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누군가 수동으로 차단하지 않았다면 백엔드 접속 권한이 24시간 동안은 유효할 터였다. 서버 로그를 띄우고 HR 감사 추적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을 결정지은 한 줄이 희미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해고 통지 예약 전송 설정. 오후 9시 47분. 나는 얼어붙었다. 전화가 오기 2시간 전이었다. 그들은 이미 결정해 놓았던 것이다. 12시 2분의 전화는 긴급한 게 아니었다. 진짜도 아니었다. 그저 소품이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 함정이었다. 나는 멍하니 뒤로 기대앉았다. 방 안은 고요했다. 옆에 놓인 휴대폰은 침묵을 지켰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대면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내 생각은 내가 수년간 구축해온 17단계 암호화 프레임워크로 옮겨갔다. 나 없이 데모시연을 강행할 생각인가? 마지막 레이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나는 마지막 프로토콜을 비밀리에 작성했다.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똑똑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힘 있는 존재로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저 지워진 사람 같았다.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밖에 판교거리는 조용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남자, 현관 앞에 신문을 던지는 배달원. 세상은 내가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시스템은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나는 시스템이 특정 조건, 특히 최종 승인 없는 부당 해고 상황에서 조용히 반응하도록 코딩해 두었으니까.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내 개인용 레이븐락 미러링 서버에서 온 자동 알림이었다. 창을 열었다. 동결 프로토콜 실행됨. 타임스탬프. 오전 5시 59분. 내 눈은 인사팀의 이메일이 도착한 정확한 그 시간에 고정되었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폐쇄했다. 화면을 응시하다가 잠에서 깬 이후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저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었다. 보호장치를 만든 것이었다. 그들이 팀 조직도에서 내 이름을 지우느라 바쁜 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스스로의 시스템 셧다운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저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열쇠를 쥐고 있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차가운 시스템 블루 색상으로 빛나는 타임스탬프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정의구현이라는 느낌이나 승리감 같은 게 들 줄 알았다. 대신 속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위장이 뒤틀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깊고 나쁜 무언가 때문이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다. 이건 슬픔이었다. 그들이 조용하고 계산적인 움직임으로 나를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서 나를 말소하려 했기 때문이다. 내가 인생을 바친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존재한 적 없던 것처럼 꾸미려 했기 때문이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그 진실의 무게를 받아들였다. 이건 단지 오늘 아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고통에는 뿌리가 있었다. 저항하려 애써도 내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 영사기의 필름처럼 기억들을 되감았다. 레이븐락이 태어난 그 방이 기억났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낡은 연구실, 접이식 테이블, 화이트보드 3개, 바퀴 하나 빠진 의자. 모두가 내가 시간 낭비를 한다고 생각했다. 확장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과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했다. 기획회의에 초대받지 못했고 팀원도 배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 혼자 만들었다. 거리에서 폭죽이 터지던 새해 전날 밤 연구실 바닥에 앉아 싱크 모듈을 디버깅하던 날이 있었다. 17번째 컴파일 버튼을 누를 때 창문에 반사되던 불꽃놀이 소리가 기억난다. 또 실패했고 나는 계속했다.
내 34번째 생일도 있었다. 진짜 저녁 식사,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까지 잡아뒀지만 퇴근 3시간 전에 라우팅 레이어가 깨졌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았다. 약속을 취소했다. 케이크도 촛불도 그날 밤 자체를 놓쳤다. 어머니가 심장수술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나는 중환자실 대기실로 노트북을 가져갔다. 어머니가 숨을 쉬고 있다는 소식을 기다리며 나는 백업 프로토콜을 완성했다. 레이어 17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 나였다. 그게 진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또 하나의 진단 필터거나 만약을 위한 이중 안전장치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그 이상이었다. 그건 나의 비상대책이었다. 시스템의 영혼에 걸어둔 사적인 자물쇠. 잘못된 손이 시스템을 차지하려 할 때 모든 것을 멈추게 할 마지막 심장박동.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숨기려던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구석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박민우 상무가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났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소연 씨라고 부르더니 투자자들이 레이븐락을 누가 만들었냐고 물을 때마다 나를 백엔드 기술자 정도로만 소개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위해 데모를 늦추자고 제안했을 때는 내가 시장 상황에 비해 너무 조심성이 많다고 했다. 국방부 프레젠테이션 자리에 배석을 요청했을 때는 보기에 좋은 다른 발표자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검토회의에서 레이어 17이 언급되었을 때 그는 그게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불필요하다며 메인 배포 버전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삭제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가서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짰다. 암호화해서 내 개인 생체 인식 토큰과 연결된 미러노드에 저장했다. 그들이 필요로 하기 전까지는 절대 존재를 모르게 아주 깊숙이 묻어두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다시 화면을 내가 수년간 구축한 핵심 진단 인터페이스를 바라봤다. 레이븐락은 여전히 맥박이 뛰고 있었다. 살아있지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시스템은 나를 거부하지 않았다. 세상이 나 없이 돌아가는 동안 내가 내린 모든 침묵의 결정, 모든 논리 라인, 모든 암호화 계층을 시스템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대체 가능하고 쓰고 버릴 수 있으며 잊혀질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신문 헤드라인이나 출시 발표 슬라이드가 아닌 시스템의 기초에 내 서명을 남겼다. 살아 숨쉬고 반응하는 코드 속에 그들이 조직도나 급여 대장에서 무엇을 지우든 이 시스템, 내 시스템은 여전히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나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방금 되살려낸 기억들, 기계 속에 코딩된 수년간의 희생을 마주한 뒤 나는 침묵이 길어지게 두었다. 내가 여전히 여기 있고 의식이 있으며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걸 상기하기 위해 깊은 숨이 필요했다. 치솟을 줄 알았던 분노는 오지 않았다. 대신 찾아온 것은 훨씬 차가운 것이었다. 냉정함. 나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가 미러 노드를 열었다. 내부 경고를 울리지 않고 레이븐락의 코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몇 년 전 구축해둔 개인 인터페이스였다. 마치 취조실의 이중 거울 뒤에 서서 기계가 숨쉬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시스템 맵이 고해상도로 열렸다. 17개의 계층, 살아있는 껍질처럼 중첩된 17개의 논리고리가 조용히 맥동하고 있었다. 상태, 안정적, 단 하나만 제외하고 레이어 17 상태, 잠금, 프로토콜, 동결 프로토콜 활성. 나는 로그피드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노초 단위의 정밀도로 타임스탬프가 찍힌 항목들이 스크롤되었다. 가장 최근 트리거에 초점을 맞췄다. 거기 있었다. 활성화 시간 오전 5시 59분. 나는 몸을 숙였다. 5시 59분. 인사팀의 이메일이 내 수신함에 꽂힌 정확한 그 순간. 확실히 하기 위해 수신함을 다시 띄웠다. 여전히 5시 59분이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시스템은 지연되지 않았고 추측하지도 않았다. 내가 설계한 그대로 반응했다. 나는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내쉬었다.
승리감보다는 중심이 잡히는 기분이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사보타주도 아니었다. 이건 엔지니어링이었다. 수년 전 레이어 17에 비상조항을 심을 때 나는 두 가지 트리거 조건을 작성했다. 부당하게 해고되고 회사가 내 서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잠긴다. 분노로 코딩한 게 아니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코딩했다. 나 같은 여성 엔지니어들, 특히 무시하기엔 너무 귀중한 것을 만들었지만 계속 데리고 있기엔 껄끄러운 존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잠 못 이루는 밤과 침묵의 타협으로 키워낸 기계가 결정을 내렸다. 어머니가 수술 후 잠든 병원 대기실에서 내가 썼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나를 해고했다. 그들은 내 생체인식 승인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두 조건이 충족되었다. 시스템은 얼어붙었다.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미러노드에서 접속 로그를 확인했다. 수십 개의 항목이 레이어 17 잠금 해제 실패로 표시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사내 IP였고 몇 개는 고위 관리자 권한이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은 허둥지둥하고 있었다. 나는 그 혼란을 상상했다. 본 적도 없는 서브루틴을 우회하려는 엔지니어들. 시스템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것도 모른 채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임원들. 레이븐락은 조용해졌다. 고장 난 게 아니었다. 기다리는 중이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걱정도 없었다. 승리감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그들은 나를 제거하면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다. 보이는 아키텍처 밑바닥에 조용한 심장박동이 묻혀 있다는 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 심장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심장이 뛰기 시작했으니 나는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현재 동결 로그를 내보내기 하여 파일을 암호화하고 세 군데의 외부 백업에 저장했다. 두 곳은 클라우드, 한 곳은 오프라인 드라이브였다. 폴더 이름은 Fail Safe, 안전장치로 지정했다. 확인. 그리고 나는 의자에 기대어 지켜보았다. 그들이 비밀리에 첫 수를 두었다. 나는 굳이 응수하지 않을 것이다. 내 침묵은 항복이 아니었다. 전략이었다. 통제권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통제권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박민우 상무는 임원 브리핑 룸에 들어서며 기계적인 동작으로 커프스 단추를 만졌다. 회의실은 번쩍였다. 흰색 가죽 의자, 3미터가 넘는 LED 월, 그리고 맞춤 정장을 입고 차분한 회의감을 내비치며 기다리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방위사업청 관계자 4명. 카메라는 그의 완벽한 미소를 담을 준비를 마친 채 은밀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통제되고 있어야 했다. 곧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했다. 여러분, 박 상무가 환하게 웃었다. 오늘 자율감시 시스템의 미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박 상무의 개인 태블릿에 미친 듯이 뜨고 있는 메시지들이었다. UI 전체 로딩 불가, 레이어 17 응답 없음, 백업 노드 무응답, 권한 오류, 지연시킬까요? 박 상무의 턱 근육이 움찔했다. 그는 빠르고 날카롭게 답장을 쳤다. 패치해, 마지막 안정화 빌드 써. 15분 뒤에 라이브 간다. LED 월 뒤편, 두 명의 기술팀장은 얼어붙은 명령 패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진단은 모두 녹색이었지만 단 하나 상단에 얇은 빨간 줄이 떠 있었다. 승인 레이어. 박상무는 아직 그걸 보지 못했다. 그는 재킷을 매만지고 AV 담당자에게 고개를 끄덕인 뒤 데모 단상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레이븐락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어떤 전장 상황에서도 신뢰성, 속도, 그리고 적응형 제어가 가능하도록 말이죠. 같은 시각 내 오피스텔에서 나는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미러노드 인터페이스를 새로 고침했다. 레이븐락은 온라인 상태였다. 기술적으로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핵심 기능은 온전했지만 중요한 라인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레이어 17 상태.
잠금, 승인 누락, 우회 시도, 3회 실패. 그들은 시도하고 있었지만 실패하고 있었다. 박상무의 목소리가 라이브 스트림을 타고 흘러나왔다. 부드럽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오늘 우리는 실시간 위성 핸드오프, AI 주도 정찰 경로, 그리고 장애 조치 프로토콜을 시연할 겁니다. 모두 실시간으로요. 그때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기술자 한 명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박상무의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아주 잠깐 떨렸다가 회복했다. 통제실 안 명령들은 튕겨 나오고 있었다. 오류, 승인 실패, 생체 서명 확인 불가, 레이어 17 접근 거부, 시스템 응답 시간 초과입니다. 우회 다시 시도해. 누군가 추취거렸다. 어떤 걸로요? 전부 다. 박상무가 마이크를 껐다. 김소연 수석 나가기 전에 결제받았어? 침묵. 아뇨. 그가 쏘아붙였다. 그럼 스푸핑이라도 해. 5분 남았어. 엔지니어의 손이 허공을 맴돌았다. 불안해 보였다. 토큰이 없습니다. 레이어 17은 김수성님의 실제 생체 서명이 필요합니다. 화면의 붉은 줄은 깜빡이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버티고 있었다. 버그 때문에 잠긴 게 아니었다. 시스템이 열리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잠긴 것이다. 다시 라이브 스트림. 박상무는 직원들이 뒤에서 허둥지둥하는 동안 과거의 성과들을 대충 언급하며 시간을 끌었다. 나는 노트북으로 또 다른 우회 시도가 실패하는 걸 지켜봤다. 이번엔 박상무 본인의 관리자 아이디였다. 우회 시도 4회, 오전 9시 57분, 거부됨. 내 폰에 메시지가 떴다. 내 옛 팀원 중 하나인 이준호 선임이었다. 우리는 3번의 실패한 버전과 2번의 밤샘을 함께 겪었다. 난리 났어요. 데모 멈췄음. 상무님이 수석님 탓하고 있어요. 통화 가능하세요? 답장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대신 명령 대기열을 띄웠다. 레이븐락의 표면은 고요했다. 그 아래로 실패한 요청과 차단된 접근 시도들이 폭풍처럼 미러로그를 휩쓸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군 관계자 중 한 명이 마침내 물었다. 오늘 시스템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는 겁니까? 박상무의 미소가 일그러졌다. 그가 옆을 힐끗 보았다. 기술팀장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인터페이스가 잠겼습니다, 상무님. 왜? 내부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세련된 자신감으로 커리어를 쌓아온 남자에게 내부라는 단어는 자백처럼 들렸다. 그리고 이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박민우는 자신이 이해하지도 소유하지도 못한 무언가를 출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있었다. 오전 10시 17분, 박민우의 등 뒤 120인치 데모 화면에 지지직거리는 정적 같은 침묵이 흘렀다. 매끈한 애니메이션 UI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무광회색 배경 위로 한 줄의 텍스트가 나타났다. 승인 미완료, 서명 누락, 빨간 경고등도 요란한 사이렌도 없었다. 그저 침묵뿐. 그리고 그 메시지는 냉정하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박상무의 미소가 실시간으로 굳어갔다. 그는 마치 이해 못할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살짝 뒤를 돌아봤다. 저건 2차 검증 화면 중 하나입니다. 그가 기술팀 쪽으로 눈을 굴리며 둘러댔다. 보안 시퀀스의 일부일 뿐입니다. 곧 해제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의자에서 몸을 비틀었다. 투자그룹에서 온 여성 임원이 볼펜으로 책상을 딱 한 번 쳤다. 유리벽 너머 통제실. 주니어 엔지니어는 여전히 새로 고침 키 위에 손을 올린 채 콘솔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안 없어지는데요? 그가 중얼거렸다. 시스템이 5책 운영 점검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대체 뭘 찾고 있는 거야? 팀장이 소리쳤다. 인증 토큰이요. 레이어 17이 생체 서명에 없다고 합니다. 누구 서명? 모르겠습니다. 그냥 없다고만 나와요. 덮었어. 이미 3번이나 시도했잖아. 팀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다시 해봐. 다시 메인 플로어. 박상무의 인이어 이어폰이 지지직거렸다. 그는 손님들을 등지고 낮게 속삭였다. 무슨 상황인지 말해.
빠르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스템이 레이어 17에서 잠겼습니다. 생체 서명을 요구합니다. 김소연 수석님 걸로 추정됩니다. 추정? 확인된 거 없어? 최종 토큰을 제출 안 하셨습니다. 박상무의 콧구멍이 벌어졌다. 지금 아무도 이 화면을 못 넘긴다는 거야? 권한자가 없습니다. 박상무는 이 사이로 숨을 내쉬고는 다시 회의실을 향해 돌아서며 시도했다. 보안 레이어를 재조정 중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프로토콜은 가끔 과잉 방어를 하곤 하죠. 뭐, 안전한 게 좋은 거니까요. 하하. 아무도 웃지 않았다. 집에서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미러노드는 회의실에 떠 있는 것과 똑같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2년 전 내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였다. 짧고 중립적이며 해킹 불가능한, 시스템은 충돌한 게 아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오전 10시 17분, 시스템은 최종 안전장치 상태로 전환되었다. 에러도 실패도 아닌 락다운이었다. 레이어 17은 검증된 생체 서명의 부재를 감지하고 대외용 메시지를 띄웠다. 기본 시각 자료나 문서는 열람할 수 있어도 실제 기능을 작동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벽에 부딪혔다. 로그를 확인했다. 우회 시도 4회구 57 AM 거부됨. 우회 시도 5회 12 AM 거부됨. 대외용 안전장치 메시지 트리거 10 17 AM. 그들은 애쓰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뭘 놓쳤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술실 안에서 누군가 마침내 올바른 질문을 던졌다. 정확히 누구 서명을 찾는 건데? 다른 목소리가 낮게 대답했다. 김소연 수석이요. 제 생각엔. 생각? 어디 저장된 거 없어? 최종 버전을 제출 안 했습니다. 배포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방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무도 입 밖으로 내고 싶어 하지 않던 속삭임이 들렸다. 그럼 시스템을 풀 수 있는 사람이 김수석뿐이라는 거야?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내 책상에서 10시 21분에 도착한 긴급 서명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답하지 않았다. 2분 뒤 걸려온 전화도 받지 않았고 상무님 완전 돌았음. 제발 뭐라도 말 좀 해줘요. 라는 이준호의 두 번째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켜봤다. 시스템은 고장난 게 아니었다. 내가 설계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지우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침내 깨닫고 있었다. 나는 미러창을 닫고 일어섰다. 박상무 뒤의 화면에는 여전히 그 메시지가 떠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시스템에 돌려주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아직은 메시지는 여전히 떠 있었다. 승인 미완료, 서명 누락, 깜빡이지도 업데이트되지도 사라지지도 않았다. 나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어 미러노드를 응시했다. 더 이상 로그를 감시할 필요도 없었다. 증명할 건 남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문을 잠가버렸고 열쇠를 쥔 건 우연히도 나였다. 커피잔에 손을 뻗었다. 다시 차가워져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들의 화면, 그 깨끗한 회의실의 모든 화면에 뜬 저 한 줄은 단순한 시스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내 눈이 다시 타임스탬프를 향했다. 10시 17분. 시스템이 나를 대신해 발언한 정확한 순간. 내가 그 방에 없어도 시스템은 나를 대변했다. 더 이상 내가 그곳에 있을 필요는 없었다. 기억들은 시계 태엽처럼 초대받지 않았지만 날카롭게 찾아왔다. 입사 3년 차, 회사의 첫 대형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 때가 떠올랐다. 나는 레이븐락의 라우팅 엔진을 밑바닥부터 구축했고 중첩된 루프 하나하나를 손수 디버깅했다. 하지만 발표 자료가 화면에 떴을 때 수석 개발자는 내가 아니었다. 코드 한 줄 짜본 적 없는 마케팅 이사였다. 나중에 박상무에게 조용히 물었었다. 혹시 실수로 빠진 거냐고. 그는 껄껄 웃었다. 걱정 마. 무대 뒤에 천재는 소연 씨잖아. 우린 그냥 앞에 내세울 좀 더 깔끔한 얼굴이 필요했을 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의 나는 그랬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일했다. 1년 뒤 우리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을 초청해 데모를 열었다. 내가 직접 설명하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내가 4개월을 공들인 동적 리디렉션 기능은 내가 제일 잘 알았으니까. 박상무는 거절했다. 최태영한테 맡겨. 걔가 발표는 잘하잖아. 물론 최태영은 망쳤다. 미리 매핑된 비상 로직을 실시간 적응형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무대 뒤에 앉아 그가 내가 써준 답변을 앵무새처럼 읽는 동안 실시간으로 로그를 수정해야 했다. 팀원들조차 핵심 시스템을 언급할 때 내 이름을 건너뛰기 시작했다. 나는 백엔드 지원, 레거시 로직 담당이 되었지. 절대 아키텍트나 원작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선명한 기억은 가장 중요한 기억이었다. 2달 전 법무팀에서 IP 지적재산권 양도 서류 뭉치를 건네받았을 때였다. 모든 레이어, 모든 구성 요소, 모든 권리를 회사 소유로 통합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모든 줄을 2번씩 읽었다. 핵심 시스템 권한에 대한 조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었다. 레이어 17에 대해 물었다. 목록에 없었다. 법무팀 직원은 암묵적으로 포함됩니다. 우리가 전체 트리를 소유하니까요. 라고 했다. 그럼 명시해서 다시 써오세요. 내가 답했다.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나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최종 생체 토큰도 제출하지 않았다. 레이어 17은 기록박, 아키텍처 도표박, 그리고 법적 범위밖에 머물렀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내가 걸림돌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으니까. 늘 그랬듯 내가 굽히고 들어갈 거라 생각했겠지. 그들은 틀렸다. 미러 노드를 내려다봤다. 레이어 17 상태, 잠금, 승인 대기, 소유자 검증, 김소연 미확인. 나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건조하고 조용한 소리라기보단 숨결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했던 모든 회의들, 팀 플레이어가 되라고 강요받았던 모든 순간들, 다른 곳으로 돌려진 모든 공로들,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지우기 작업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소유하려 했던 그 물건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들은 그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나를 보조 역할로 분류했지만 나는 내 이름을 그 어떤 보도자료도 닿을 수 없는 깊은 코드 속에 새겨 넣었다. 헤드라인은 필요 없었다. 사과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다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쥐어주지 않은 단 하나의 레이어를 잊고 있었다. 그리고 난 절대 놓지 않았다. 그들은 4분 동안 6번 전화를 걸어왔다. 3번째 벨이 울렸을 때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다. 4번째에는 화면을 뒤집어 식탁 위에 놓았다. 소리 없는 진동이 나무 탁자 위를 기어가는 모습이 자존심 때문에 차마 애원한다고 말 못하는 공포처럼 보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박상무도 법무팀도 심지어 내가 초대받지도 못한 회의에 점심 도시락 주문을 시켰던 비서실도 오전 10시 20분에 그들이 논의하고 있던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커피를 따랐다. 박상무는 아마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명령어 체계도 몰랐다. 레이븐락의 제어셀과 동적 라우팅 레이어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공개적으로, 조용히 해고하는 법은 알았다. 그리고 지금 그의 거대 국방대모는 오전 10시 17분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지와 함께 화면에서 꺼졌다. 승인 미완료, 서명 누락. 그들은 나 없이, 내 생체 서명 없이, 내가 3분기 전에 문서 간소화 때 넘겨주길 거부했던 암호화된 내 파트, 레이어 17 없이 시스템을 띄우려 했다. 내가 지쳤고 대체 가능하며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시스템의 생각은 달랐다. 해고 트리거를 읽었고 스스로를 깔끔하게 얼려버렸다. 10시 24분, 내 폰에 새로운 이름이 떴다. 강동수.
거의 4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였다. 내가 수석 아키텍트였을 때 주니어 엔지니어였던 수줍음 많고 늘 야근하던 친구. 입사 때 그만두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나였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다. 그의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32시간 동안 대신 진단 코드를 돌려줬던 적이 있었다. 메시지를 열었다. 수석님, 제 아들 중환자실에 있을 때 32시간 동안 대신 일해주셨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목이 메었다. 나는 그 문장을 1분 동안 멍하니 바라봤다. 아침 내내 분노를 너무 꽉 붙잡고 있어서 그 밑에 다른 감정이 묻혀 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 슬픔. 그리고 그 아래서 따뜻하고 오래된 무언가가 깜빡이며 살아났다. 신뢰 같은 것. 감정을 추스르기도 전에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저 지금 루센트 파트너스 자문역이에요. 태성테크 지분 12% 갖고 있어요. 제가 여기 껴있다는 거 저쪽은 몰라요. 눈을 깜빡였다. 루센트 파트너스. 박상무가 국방사업 확장을 위해 시리즈 2 투자를 받으려고 공을 들이던 회사. 지난 3번의 미팅에서 아무 설명 없이 자리를 떴던 그 회사. 강동수가 그 안에 있었다. 나는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바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도, 이메일 타임스탬프도, 밤 12시 2분의 충성심 테스트도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열쇠를 쥐고 있었고 문 뒤에는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이미 와 있었다. 건물 밖 벤치에 앉았다. 방금 벌어진 일들로 손이 아직 미세하게 떨렸다. 도시는 사무실 빌딩과 회의실 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을 모르는 채 흘러갔다. 얼굴에 닿는 햇살의 온기를 느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코드를 다시 쓰며 보낸 밤이 며칠이었던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건 몇 번이었던가? 시스템을 단순히 국방 그리드가 아니라 결과와 신뢰, 윤리의 살아있는 구조물로 본 건 나뿐이었다.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이익률과 정치적 이득만 보았다. 이제 처음으로 무언가 바뀌는 게 느껴졌다. 외부적인 것뿐 아니라 내 안에서도.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무섭지 않았다. 나는 깨어 있었다. 몇 달 전 심어둔 계약 조항 173조가 생각났다. 어느 당사자도 주 설계자인 본인의 이중 인증 트리거 없이는 전체 레이븐락 프레임워크의 데모를 실행, 시뮬레이션 또는 발표할 수 없다. 그들은 그 버전을 읽지 않았다. 그저 코드와 전선 덩어리라고만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잊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었다. 진실을 되찾기 위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메시지가 3개 더 왔다. 예전 인턴, 내가 멘토링했던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산불로 집을 잃었을 때 내가 거처를 마련해줬던 국방자문위원회 동생. 내용은 달랐지만 흐름은 같았다. 수석님이 하신 일 기억해요. 우리가 곁에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법무팀은 여전히 전화를 걸고 있었고 여전히 허둥대고 있었다. 그러라고 해라. 나는 일어나 코트 소매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단계는 무언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었다. 진실성은 잠들지 않으며 기억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조금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두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이준호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빛나고 있었다. 지금 전화 연결 요청해요. 상무님 완전 수습 모드예요. 하지만 나는 몇 시간 전에 열어둔 빈 이메일 초안에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볼 뿐이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가볍게 올렸다. 아드레날린도 흥분도 없었다. 명료한 뿐이었다. 계약서를 한 번 더 읽었다. 제6조 14항. 정식 서면 절차 없는 해고시. 모든 기술 이전은 무효화되며 암호화된 코드에 대한 독점권은 소멸한다. 생체 잠금 해제 권한은 원작자에게 귀속된다. 내가 쓴 조항은 아니었다. 그저 고집해서 남겨둔 조항이었다. 창밖을 보았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날카롭게 들어왔다. 이메일 이후 한숨도 못 잤지만
피로감은 복수심이 아닌 더 단단하고 차분한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이건 바로잡는 일이었다. 오전 8시 49분 나는 세 줄을 타이핑했다. 시스템은 안정적입니다. 제6조 14항이 적용됩니다. 정식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인사말도 감정도 없었다. 그들이 예전 위험 수당에 대해 물었을 때 나에게 들이밀었던 계약서 문구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춰주었을 뿐이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다. 답장은 없었지만 아직 필요 없었다. 태성테크 회의실 어딘가에서 박상무는 서성거리고 있을 테고 법무팀은 공유 폴더와 보관된 PDF를 뒤지며 제6조 14항이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인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해석하느라 난리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이메일을 보낸 순간 권력의 균형은 이동했다. 그들은 내가 절박하길 원했지만 그들이 얻은 건 다른 것이었다. 새 탭을 열었다. 레이븐락의 라이선스 현황 대시보드로 들어갔다. 인터페이스는 여전히 핵심 시스템 암호화됨, 레이어 17 승인 필요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아래 모든 하위 프로토콜이 빨간색으로 깜빡였다. 접근 불가. 그들은 기초를 건드리지 못했다. 할 수 없었으니까. 알림이 깜빡였다. 내부 메모 유출. 누군가 내부의 패닉 상태가 담긴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었다. 대부분 기술적인 수습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한 줄이 눈에 띄었다.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그제야 소란이 잦아들었다. 그들은 합의금이나 재매입, 최후 통첩을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더 단순하고 깊은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합의금이 아니라 기록된 진실을 원했다. 이사회가 서명한 공개 서한, 레이어 17을 포함한 핵심 암호화 프레임워크가 오직 김소연에 의해 개발되고 보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레이븐락의 성공이 그들이 밤 12시 2분에 대체 가능하다고 여겼던 한 여성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인정. 편집도 홍보용 윤색도 없는 진실. 노트북을 덮었다.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았다. 해가 옮겨가서 카펫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맨발로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따르고 침묵 속에서 마셨다. 늦은 밤 전화도 긴급 패치도 제품 소개서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은밀한 작업도 이제 없었다. 나는 그들이 소유했다고 착각한 것을 이미 만들었다. 이제 나는 그들이 복제할 수 없는 것을 되찾고 있었다. 코드도 레이어도 통제권도 아닌 진실성을, 그걸 어떻게 상표 등록하려는지 두고 볼 일이었다. 첫 번째 금융알림이 울렸을 때 나는 어머니의 부엌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다. 라디오 소리와 산소 호흡기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에 어울리지 않는 알림음이었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화면을 흘끗 보았다. 오전 10시 3분, 태성테크놀로지 주가 6.2% 하락. 또 다른 알림, 10시 15분. 속보 태성테크 1조 5천억 규모 계약 위반 가능성 제기. 딜 지연. 10시 18분. 단독 태성테크 CEO. 코멘트 거부. 나는 사과 조각을 접시에 담아 어머니 쪽으로 밀어드렸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지난주 링거 주사 자국으로 손등이 멍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늘 그랬듯 피곤한 눈 뒤에 숨겨진 조용한 자부심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오전 10시 23분, 박상무의 이름이 다시 떴다. 받지 않았다. 이미 음성 메시지를 2개나 남긴 상태였다. 화가 난 건지 무서운 건지 구별 안 될 정도로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대신 이메일을 열었다. 제목, 긴급, 제6조 14항에 대한 명확한 해명 요청. 그들은 말을 돌리려 하고 있었다. 계약 조항은 종이 쪼가리일 뿐 보호막이 아니라는 생각에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나의 평정심은 분노보다 차가운 무언가로 결정화되었다. 확신이었다. 그 조항은 빈틈이 없었다. 제6조 14항은 72시간의 정식 통보 없는 원작자 해고 시 명시적인 생체 재승인을 요구한다. 법무팀조차 내가 쓰는 법을 알려주기 전까진 헷갈려 했던 법률 용어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날카로운 정확성에 배이고 있었다.
오전 11시 11분 투자자 중 한 명이 움직였다. 그냥 투자자가 아니었다. 칼더 버치만의 한국 지사장. 2년 전 비오는 오후 전략회의에서 내 맞은편에 앉았던 사람이었다. 내가 음성 명령으로 레이븐락의 반응 엔진을 실시간 스트레스 테스트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의 보도자료는 짧았다. 태성테크의 최근 행보는 중대한 우려를 낳았다. 우리는 즉시 투자를 회수한다. 우리의 약속은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키텍트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다. 그것은 연쇄 반응처럼 뉴스 와이어를 타고 터졌다. 11시 27분 주가는 11.8% 폭락했다. 12시 44분 18% 하락. 모든 트레이딩 대시보드가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나는 새로 고침하지 않았다. 계산은 이미 끝났으니까. 도미노가 하나씩 넘어졌다. 국방부는 조용히 태성테크를 후보 명단에서 제외했다. 유럽의 방산 파트너는 파일럿 검토를 중단했다. 그리고 그 1조 5천억 원짜리 계약은 내부 검토 대기 상태로 묶였다.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 침묵이었다. 한때 내 존재를 축소하고 내가 주도했어야 할 결정의 참조인 CC에나 나를 넣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내가 구하러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니, 내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실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다는 사실. 차를 따랐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복수심도 없었다. 그저 오래 기다려온 안도의 한숨뿐이었다. 수신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박상무도 법무팀도 아니었다. 칼더 지사장의 자문역인 나옴이었다. 지분 제한할 거예요. 무시하세요. 지사장님이 사적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복수를 원해서가 아니었다. 난생 처음으로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늦은 밤, 무시당한 전화들, 안락함 대신 코드를 선택했던 모든 순간을 통해 얻어낸 인정이 온전한 형태로 도착했다. 태성테크는 나를 밖으로 쫓아냈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그들이 자신들을 안에 가둔 것이었다. 오후 10시 5분, 언론에 새로운 이름이 오르내렸다. CEO도 이사회도 아니었다. 나, 김소연, 아키텍트, 창조자, 그리고 오지 않은 서명의 주인. 모든 것을 멈추게 한 침묵의 이름. 회의실은 평소보다 차가웠다. 온도가 아니라 분위기가 그랬다. 고성이 멈춘 뒤 벽에 달라붙어 있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들은 오후 10시 5분에 나를 불렀다. 마지막 조율 기회라고 했다. 나는 2분 일찍 도착했다. 정대현 이사는 내 눈을 피했다. 박상무는 뻣뻣하게 앉아 펜으로 불규칙하게 탁자를 두드리고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 몇 명이 이미 앉아 있었다. 그들의 노트북이 부드러운 위협처럼 빛났다. 나는 휴대폰을 탁자에 뒤집어 놓고 손을 무릎에 모았다. 소개는 필요 없었다. 이제 그들은 내가 누군지 알았다. 해결책을 찾으러 오셨군요. 파트너 변호사 중 한 명이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시장 반응이 상당합니다. 18%라니. 수조 원대 국방 프로젝트가 잠긴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신뢰가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수치였다. 오후 12시 44분 세 번째 군 연락관이 협상을 연기했다. 12시 58분 주가는 또 떨어졌다. 그들은 여전히 코어가 어떻게 암호화되었는지 왜 그런지 알아내지 못했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해결책에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아닙니다. 침묵도 아니고요. 정 이사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전보다 어두웠지만 분노는 아니었다. 깨달음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로 밀었다. 그들이 모두 서명했던 계약서의 한 조항, 제6조 14항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다. 시스템은 안정적입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제6조 14항이 적용됩니다. 정식 대화에 응하겠습니다. 박상무의 턱이 움직였다. 절차상의 실수 하나 가지고 진짜 그 조항을 발동하겠다는 거야? 나는 미끼를 물지 않았다. 침묵이 두꺼워지도록 두었다.
박상무 옆에 있던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다. 이 조항은 고용기간 중 정식으로 이전되지 않은 독립적으로 개발된 레이어의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레이어 17은 회사 자산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나는 그의 시선을 받았다. 잘못 들으셨네요. 얇은 폴더에서 두 번째 문서를 꺼냈다. 2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다. 이건 제 어머니 이름으로 설립된 바라별 시스템즈 법인 등록증입니다. 레이어 17을 구성하는 암호화 프로토콜에 대한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재직 중에 법인을 등록했단 말입니까? 정이사가 물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네, 그리고 공개했습니다. 당신들이 작은 글씨를 읽지 않았을 뿐이죠. 내가 허세 부린다고 생각했으니까. 불편한 기류가 테이블을 휩쓸었다. 파트너 중 한 명은 창백해졌다. 다른 한 명은 화면을 최소화하고 폰으로 미친 듯이 타이핑했다. 그럼 잠금 메커니즘을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구석에 있던 누군가 물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잠금 메커니즘은 애초에 당신들 것이었던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조용해졌다. 화면 위 아날로그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 째깍. 그들의 협상력이 1초씩 사라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나는 진짜 이유를 말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옵션 1. 정식 협상을 시작합니다. 명확한 조건 하에 시스템을 열겠습니다. 조건에는 저작권 인정, 지적재산권 명시, 그리고 내부 기록 수정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이 포함됩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 옵션 2는요? 정 이사가 물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보였다. 옵션 2.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시스템은 48시간 내에 스스로 비활성화됩니다. 재시동 불가, 복구 불가, 어떤 홍보 전략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박상무가 의자를 뒤로 밀었다. 그러면 우리가 공들인 모든 국방 파트너와의 관계가 박살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작 인정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걸 날리시겠군요. 팔걸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아무것도 놓지 않아요. 애초에 당신들이 줄 수 없었던 걸 되찾는 것뿐입니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정이사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창가로 걸어갔다. 그가 다시 돌아섰을 때 얼굴에 떠오른 건 분노가 아니었다. 체념이었다. 초안을 작성하죠. 그가 말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받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걸로 하죠. 회의는 끝났다. 복도로 나오자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침표처럼 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수년 동안 무시당하고 덮어씌워졌던 무언가가 나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었다. 기록을 복원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전 8시 30분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박상무가 아니었다. 새로 선임된 외부 자문 변호사였다. 화해를 모색하는 계산된 목소리였다. 지난 36시간 동안 1조 5천억짜리 프로젝트가 모든 채널에서 가치를 잃어가는 걸 지켜보지 않은 사람처럼 받지 않았다. 오전 9시 15분 마지막 정식 문서가 서명되었다.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다. 내가 1년 넘게 조용히 준비해온 레이븐락 프로젝트 파일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름으로 된 문서였다. 직급이나 급여 등급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이름. 이영자 LLC, 우리 어머니 이름, 그들은 상상도 못한 이름. 오전 10시, 나는 전혀 다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햇살이 더 밝았고 콘크리트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다. 나를 반긴 회사는 거대 IT 기업도 군수업체도 아니었다. 강원도에 위치한 작고 조용하며 혁신적인 연구소였다. 그들은 제국 건설에는 관심이 없었다. 윤리,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초를 닦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에 관심이 있었다. CEO가 문 앞에서 나를 맞았다. 그녀는 바로 악수를 청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증명은 충분히 했어요. 김소연 수석님. 우린 다시는 누가 그걸 지우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안에서 나는 레이어 17의 보안 사본을 넘겼다. 이번에는 내 전체 생체 서명을 사용했다. LLC에 보호된 지적재산권 은행과 검증을 마친 서명이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조용한 녹색빛을 띄었다. 접근 허용. 소유자 확인됨. 아무도 정당성을 묻지 않았다. 왜 진작 넘기지 않았냐고 묻지도 않았다. 오전 11시 12분 나는 연구소 복도를 걸었다. 자그마한 팀이 레이븐락을 새로운 이름으로 재출시하기 위해 보안룸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임시직도, 빌려온 사람도, 조건부로 신뢰받는 사람도 아니었다. 출입 명부에는 내 직함이 적혀 있었다. 수석 아키텍트 김소연. 오후 12시 25분. 누군가 무광금속 현판을 개발실 입구에 걸었다. 글자는 깔끔하고 고르게 간격이 맞춰져 있어 마치 오늘 이전부터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한 번, 두 번 쓸어 보았다. 수석 아키텍트 김소연. 우리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을 보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우수사원 혹은 형식적인 청동 상패 따위가 아니었다. 그저 진실이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응급실 대기실에서의 밤, 놓친 전화들, 취소된 휴가, 슬픔과 끈기로 쌓아 올린 코드, 그렇게 새겨져야 한다고 고집한 건 그들이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서 있었다. 승리감이나 정당함을 입증받은 느낌 혹은 약간의 우쭐함을 느낄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느낀 건 더 조용하고 튼튼한 무언가였다. 마치 폭풍우 속을 맨발로 걸어 나와 보니 발밑의 땅이 언제나 단단했음을 깨달은 기분이었다. 그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을 뿐 오후 1시 박민우에게서 짧은 이메일이 왔다. 내용은 읽지 않았다. 제목만 보았다. 제목 사과 및 해결 방안 제안. 삭제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끝났기 때문이었다. 해결은 없었다. 적어도 그들의 방식으로는. 그들은 잠시 통제권을 가졌지만 비전도 진정성도 소유권도 가진 적이 없었다. 심지어 이제는 시스템조차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오후 10시 8분. 새 팀의 주니어 엔지니어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태블릿을 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배포 진단 돌려봤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이거 엄청나네요. 진짜 하트비트 레이어에 전체 반응형 감사 추적을 심어두신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8년 전에 그랬지. 그녀는 마치 내가 시간을 굽힐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내 직함, 내 접근 권한, 내 직업을 가져갔다. 하지만 나는 더 깊은 것을 되찾았다. 어떤 사직서도, 이사회의 배신도, 한밤중의 해고 통보도 지울 수 없는 것.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누군가의 로고 아래 서명된 이름이 아니었다.